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점점 쌀쌀해지고 있지만요. 아름다운 가을 주말을 보내셨는지 좀 염려도 됩니다. 바로 그 주말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퇴진,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진보 보수 집회가 열렸는데요. 자, 무엇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나가게 한 것일까요? 결국은 또 정치입니다. 이 정치가 사나워지면 국민들은 더 사나워진다고 하죠. 자, 순리로 풀지 못하는 정치, 꽉 막힌 정치, 민생이 뒷전인 정치. 자, 이 국정감사 마무리해야 하는데 검찰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해서 민주당 사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아주 시끄럽습니다. 물론 성역은 아니죠. 그런데 또 이 타이밍의 진입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몇 주 지난 문자가 또다시 떠오르네요. 의원님, 전쟁입니다. 자, 현대에도 전쟁은 야만입니다. 사람이 죽는 걸 저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잖아요. 정치는 실종되고 정말 야만으로 갈 겁니까? 자, 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으로 시중 자금이 마르면서 돈맥 경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정부는 유동성 대비를 50조 플러스 알파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긴축을 해야 하는데 또 돈 풀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 사태도요, 최문순 전 지사 탓이냐, 김진태 현 지사 탓이냐 기사들이 나오더군요. 전임 정부 탓, 현 정부의 무능 탓, 이 공방의 지자체 버전이 되는 건가요? 이 망하고 탓하면 회복이 됩니까? 불부터 끄고 싸워도 싸워야죠. 답답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석이조 그리고 국제본부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의 마지막에 듣는 노래가 있죠.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이 최영일 커피를 저희가 쏩니다. 청취 의견 있으시면 기탄 없이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또 디저트송은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아침에 뉴스 우선순위를 쫙 잡아놓으면 밀려요, 계속. 속보가 오전에 터지니까. 자, 월요일인데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닷새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오늘 오전 8시 45분쯤에 검사 등 17명이 민주당 8층 민주연구원에 기습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고요.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라고 당사 들어서면서 고지하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까지 들어왔다. 이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압수수색이 시작된 상황은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입학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아니 민주연구원 8층 여기는 김용 부원장 혐의 사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용 부원장이 가져나온 물건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긴급 공지문을 통해서 주요 당직 의원들과 원내 부대표들 지금 즉시 당사로 직계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임 작가님 오늘이 국감 뭐 마무리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민주당이 국감은 중단을 했고 지금 용산 항의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관련된 이 압수수색을 좀 중단해달라라는 얘기와 함께 이거는 이제 야당에 대한 폭거다 이런 주장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24일 오늘은 이제 종합감사가 있는 날인데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해서 관련 기업의 이제 수장들이 오늘
오늘 국회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그러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에서도 이제 의원들을 총소집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국감이 좀 중요한 상임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분리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국감 마지막 날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야당과 어떤 정부 여당 쪽의 이제 대치가 오늘은 좀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과연 좀 종합감사가 마무리가 좀 매끄럽게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회의적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집행 시도가 있었을 때 이 압수수색 왜 하필 국정감사 기간에 꼭 이랬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용 부원장이 전격 체포됐고 오전에 그렇습니다. 오후에 3시가 넘어서 바로 또 압수수색이 시도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월요일이 되자 국정감사 마무리 날 이런 또 대치 상황이 이어지게 됐는데 박 기자님, 이 이재명 대표가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달라 하면서 울먹였다고 하는데 이 어떤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의총 이후에 11시 넘어서 여의도 당사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네. 기자들 앞에서 이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울먹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발언 마치고 당사로 들어가면서는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도 이제 뒷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첫 번째 압수수색 시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김용 부원장이 실제로 이제 민주당 그 민주연구원에 출근한 것 자체가 3번밖에 안 되고 합쳐도 뭐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부원장실이라는 게 김용 부원장이 이제 혼자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 10여 명 정도 이제 민주연구 부원장 단이 있는데 공용 자리라는 거죠. 공용으로 이제 쓰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뭐 PC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대부분은 뭐 거기서 이제 뭐 진지하게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실제로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검찰이 원래 이제 요구하던 혹은 뭐 이제 찾고 싶었던 자료들이 거기 있겠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있는 대선 자금이라는 단어 이거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김용 부원장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지난 대선 때에 민주당이 당직자들이 누적해 놓은 자료를 검찰이 가져갈 가능성 이걸 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사건과는 별개로 키워드 검색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민주당의 당내 기밀 자료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김용 부원장 개인의 자료가 아니라 당의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자, 뭐 이재명 대표가 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이번 주에는 국정감사 마무리도 오늘 있지만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 있잖아요. 이건 딱 요맘때 이제 대통령이 하는 전통인데 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시정연설 가능합니까? 네, 우선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뭐 이 시정연설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 등 다 포함해서 국감 언제 재개할지 여부 등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오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회의에서 한 말을 좀 들어보면 내일이 정말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대통령의 사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대장동 특검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제안했었죠. 그 특검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수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과와 특검 수용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 물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오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논의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장동 특검 수용 그리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가 이 출근길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못을 박은 걸로 봐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야 합의로 내일로 일정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시정연설은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물론 대통령의 얘기는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게 다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소위 이제 비서고 논란이라는 게 결국 국회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을 겨냥한 걸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사실상 공인을 한 거라서. 순방중 밤에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대통령 홍보수석의 공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인이기도 한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직접 사적 발언이더라도 국회를 모욕하는 일종의 이제 발언을 한 걸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정연설 전에 국회에 대한 모욕 의도는 없었다든지 혹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정리 절차가 있어야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 정도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이제 비서고 논란이 이제 또 언론에 대한 문제로도 가고 자막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또 여당 규정하고 그 욕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과 요구는 순방 기간에 있었던 이제 국회에 대한 모욕,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가 질문을 할 때 대장동 특검 수용을 조건으로 야당에서 요구한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장동 특검은 이제 전혀 별개의 의회에서 이제 입법 사안으로 이제 다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의회 모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해를 풀든지 뭔가 이제 절차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또 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당사 압수수색 시도한 거에 대해서도 또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워낙 여러 건들이 나와서 조금 청취자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자, 국민의힘도 이거는 거부했죠 이미. 네, 뭐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제안 이후에 바로 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부를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거 시간 끌기용이다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시간 끌기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주호영 원내대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다. 다시 한번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 이슈는요. 오후 2시 이후에 민주당이 의총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일단 뭐 국정감사 보이콧은 아니다. 잠정 연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 오늘 밤 내일이라도 국정감사가 재개될지 뭐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국감을 진행하겠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행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뉴스도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압수수색은 왜 하지? 지금 이런 여야 강대강 대치 상황이 왜 나왔지? 그게 이제 김용 부원장 체포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됐죠. 그 사안인데 그 사안의 이제 시발점을 찾아가 보면 지난주에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유동규의 입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다. 태풍의 눈이다. 어떤 대목이 그렇습니까? 네, 뭐 지난주 이 보도가 됐던 이 인터뷰, 한국일보 뭐 단통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주장을 펼치고 있고 또 이 급하게 갈 것 없다. 뭐 천천히 말려 죽일 거다. 이런 얘기도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유 전 본부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실장을 모른다고 한 게 이제 말이 되냐.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뭐 그런 반응도 언론 통해서 직접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지금 이 배모 씨가 여자 유동규 아니냐 이런 말도 언론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 측의 법인카드는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 배 씨가 쓴 거라면서 전 사무관이죠.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이 배 씨를 자신의 비슷한 처지에 놓인 걸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것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까지 선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니냐는 취지겠네요. 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은 이제 석방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석방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석방이 되고 이제 워낙 좀 거친 말들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받아쓰기 굉장히 좋은 형국이 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한번 이제 갈라서 봐야 될 지점들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유동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김용 부원장한테 실제로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형식의 그 이제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는 범죄 유형 같은 경우는 양측의 주장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릴 때 그렇죠. 한쪽에서는 돈을 줬다고 하고 네네. 한쪽에서는 받은 적 없다고 했을 때는 돈을 줬다고 하는 쪽에 이제 증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황 증거라든지 뭐 진술 증거라든지 뭐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용 부원장이 설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되거나 혹은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 직접 이제 소용이 됐느냐. 정치 자금으로 쓰였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선 자금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거를 또 이제 별도로 놓고 수사를 해야 될 거라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김용 부원장이나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꺼내놓은 이야기들을 이제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잖아요. 돈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다. 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아직은 이제 강하게 좀 부인하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자, 이게 앞으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 꺼내는 말. 네. 이게 검찰 수사의 핵심 관건이네요. 그렇습니까? 오늘도 원래 이제 대장동 재판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집에서 나섰는데요. 네네. 집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한 얘기는 앞으로 법정에서만 말을 하겠다. 법원 앞에서만 뭐 인터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언론 인터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법정을 통해서 아니면 법원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여기에 따라서 또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또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보면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돼서 어제에서 오늘도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아서 뭐 대선 자금 20억을 먼저 요구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 대선 경선 앞두고 조직관리 자금으로 이 돈이 좀 흘러 들어갔는지 네. 좀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 김용 부원장은 지금은 이제 뭐 이 인신이 구속돼 있는 상태죠. 네. 변호인을 통해서 뭔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증의 문제로 네,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될 대목일 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서 나올 만한 얘기는 대부분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뭐 언론의 취재도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실제로는 김용 부원장이 그러면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느냐 여부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네. 되지 않을까. 진술이 나오느냐, 증거가 나오느냐, 정황이라도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제 요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지금 김용 부원장은 뭐 이게 거대한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참 민주당은 이게 이제 회유당했다 이런 입장을 지난주부터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뭐 8억여 원의 그 자금이 뭐 대선 자금이든 경선 자금이든 정치 자금으로 전용된 게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이긴 하거든요. 자기가 받은 뇌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난 전달자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최종 돈의 종착지인 뇌물이 아니고 네. 중간 기착지인 정치 자금법이 돼버리면 일종의 이제 종범으로 혐의가 굉장히 좀 낮아지기 때문에 형벌의 정도라든지 뭐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달라지는 맥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봤을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검찰과 일종의 그 협의를 한 거야, 협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의심의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이겠죠. 팩트가 무엇인가. 앞으로 진행 상황 이제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점심시간인데요.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계속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단순 교통량보다는 작업과 사고 등 돌발 상황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서울영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동홍천 부근에서 아침부터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는데요. 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괴산나들목에서 4km 구간씩 어려운데요. 괴산에서 모두 작업을 하고 있어서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나들목까지는 계속해서 차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안성과
입장, 북천안에서 주춤한데요. 입장과 북천안 사이 갓길에서 하는 사고 여파가 겹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작업 중인 영동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경북 지역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화성휴게소를 앞두고 오전부터 내내 차가 많습니다. 이후 작업 중인 서해대교 일대도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예,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뉴스는요, 제가 보기엔 경제 이슈인데 이게 또 정치적 뜨거운 쟁점이 물려 있습니다. 이른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자, 먼저 박 기자님. 네. 이 레고랜드 사태가 뭐예요? 레고랜드 사태. 이게 말하자면 좀 긴데. 네. 최대한 청취자를 위해서 핵심 정리를 한번 해줘 보시죠. 레고랜드는 그 레고죠, 그 레고 장난감. 맞습니다. 장난감. 그 레고랜드 이제 테마파크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도 이게 사실 10여 년 전에 맨 처음에 들어선다고 계약이 될 때 여러 지자체가 유치경제에 뛰어들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강원도 춘천에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2015년도에 짓기로 했는데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돼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고. 춘천의 중도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2020년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때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바로 또 공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이제 5월 어린이날에 개장을 했어요. 네.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 강원 이 중도개발공사 여기서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 이거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CP라고 하죠. 네, 어음화해가지고 돈을 빌린 겁니다. 2,050억 규모인데 그게 만기가 지난달이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빚 못 갚겠다. 보증을 강원도가 섰거든요. 네.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시장에서 판단해서 이게 팔렸을 텐데 강원도가 갑자기 우리 못 갚는다. 그리고 이 공사를 회생 신청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믿고 이걸 투자했는데 지자체를 갑자기 믿었는데. 회생한다. 회생하면 이게 아예 망하는 건 아니지만 회생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다가 지급 거절을 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게 GJC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강원도가 보증을 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채권단이 나서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강원도가 보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라고 우리가 부르면 민간 기업이 아니니까. 공공기관이죠. 중앙정부 산하 공사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강원도 산하에 그렇습니다. 도의 지분이 들어있는 공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 회사에 대한 지급 보증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강원도 자체가 우리가 냈던 빚을 못 갚겠다라는 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는 야 강원도 같은 지방 정부도 돈을 못 갚겠다고 들어 누워 버리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혹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공포감이 지금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경북 경산시에 있는 개발 사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벌이고 있는 지역 사업들도 다 이런 압박을 받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이 지방정부도 못 믿는데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어떻게 믿느냐. 회사가 못 갚겠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들이 또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초우량 기업, 절대 부도날 리가 없는 트리플 A 등급의 한국전력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안 팔립니다. 그래도 기사는 항상 한국전력이 적자다, 역대 최대 규모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부도 위험성이거든요. 그렇죠. 부도 위험성이 0이니까 한국전력은 채권을 발행해서 못 판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한국전력이 안 팔리니까 그 뒤에 나머지 이제 지역 건설사들 혹은 뭐 둔촌 주공아파트 같은 대규모 택지 사업들이 다 줄줄이 지금 자금이 막혀버리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게 된 거죠. 이 경제가 다 연결돼 있는 게 참 무섭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가 이 테마파크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서 발행한 좀 어려워요, 말은.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 줄여서 ABCP. 여기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발행한 어음은 2,050억 원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줄줄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 수십조 대의 이제 회사채, 기업 어음 시장에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정부 당국이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동원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 최성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네.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회사채 시장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 또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시장한테 네. 시장에게 안심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김주현 위원장도 최근 채권 시장 불안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금리가 정말 갑작스럽게 오른 게 주된 요인이다. 그래서 시장과 좀 더 긴밀히 대화해서 민간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충분하냐라는 네네네. 거에 대해서는 또 시장에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5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오는 그러니까 회사들이 갚아야 되는 채권이 한 68조 원 정도 네네. 된다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2월까지 돌아오는 거는 80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내년 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들을 회사가 못 갚는다고 하면 정부가 대신 이제 받아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이런 자금 투입인데 50조 원으로 80조를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또 연쇄 부도 줄도산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난 주말에도 상징적이었던 사건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채권이나 네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LG U+, 그러니까 한국통신 3사.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현금 유동성이 좋은 회사 중 초우량 기업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건 더블 A 등급의 채권인데 LG U+도 채권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연결고리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특히 지방의 건설사들 중심으로 처음 도산이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중앙의 건설사들까지 이 전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한국 경제 자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고금리, 고환율, 또 고물가,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는 심리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심리 여기서도 신뢰가 기본인데 불신으로 돌아서고 있다. 자, 박 기자님, 이 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고 네. 혼란이 커지고 있자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레고랜드 사태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지 말라. 민주당을 겨냥을 했어요. 정치적인 해석이네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전에 이제 성남시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서 금융시장을 충격을 빠뜨렸지 않냐. 적어도 저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는 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진태 지사가 사실 정치를 하루 이틀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체 정치권이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이제 매달려 왔던 사업이라 네네. 김진태 지사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 사안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춘천시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08년, 2009년에 김진선 도정 시절에 그때는 새누리당 소속의 이제 도지사였는데 그때 굉장히 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탰던 이력이 있고요. 네. 실제로 중간에 이제 레고랜드 공사가 중단됐을 때도 그 당시 이제 김진태 국회의원이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향해서 네.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도지사를 불신임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네. 굉장히 좀 강력한 그 푸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강원도 지역 정치인이 있을까? 네. 그런 얘기들도 이제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원도가 관광 산업을 좀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참 오랜 시간 알펜시아라는 이름이 예.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었는데 이제 레고랜드라는 또 하나의 악재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수습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박 기자님, 이게 네. 북한의 상선이 NLL을 침범했다. 그래서 경고사격으로 밀어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오늘 오전 3시 42분쯤에 서해 백령도 서북방 한 27km에서 네. 북한 상선 한 척이 NLL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를 했는데요. 근데 군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월선이 아니라 침범으로 보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넘어온 게 아니냐라고
라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북한군도 오늘 오전 5시 14분쯤 황해남도 정상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이 해상 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9.19 군사합의 위반 도발을 한 셈입니다. 야, 이런 건 진짜 여차하면 이 얘기 들은 거로는 네. 부딪히면 연평해전 같은 맞습니다. 국지전 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수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미사일 발사였고, 네. 그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이제 포격 도발을 네, 했었습니다. 공중 무력 시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선이 넘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단계는 예전처럼 NLL로 이제 군선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군함이. 되면 이제 무력 국지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중국의 당대회도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차츰차츰 도발 수위를 더 높여갈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우리 군 당국이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좀 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일전에 7차 핵실험 도발 시기로 이제 지목한 것이 중국의 이제 이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됐다는 속보는 주말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다가오는 미국 중간 선거 그 사이가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안보에 빈틈이 없어야 되겠고요. 이 다음 소식은요.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필리핀 공항에서 활주로 이탈을 했다. 이거 굉장히 아찔한 사고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으로 11시 7분에 악천후 속에 이 공항에 비정상 착륙을 한 건데요. 이게 원래 3번 정도의 착륙 시도 끝에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공항에 착륙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악천후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해서 수풀에 멈춰 섰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는 걸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고 다만 여객기 바퀴와 동체 일부가 파손됐고 이 공항도 지금 이용을 못하는 상황 잠정 폐쇄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또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났는데 인명피해가 아직 없다는 건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정말 안전이 중요한데 지금 다음 뉴스도 또 안전 얘기예요. 지금 산업재해가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 광주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 추락 사망 사고가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SPC 계열에 지금 지난번에 2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또 다른 계열사죠. 샤니 이 제빵 공장에서 또 손끼임 사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는 빵 제품 가운데 불량품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를 빼내려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SBC 측은 이에 대해서 쌓인 빵 상자를 검사하던 중에 이상이 있는 빵 상자를 꺼내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는 A씨 외에 2명이 더 있었고 사고 발생 직후 인근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즉시 기계가 멈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A씨는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은 뒤에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가 워낙 또 많아서 하지만 이 사회적인 안전사고 문제, 산재 문제 우리가 늘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되겠고요. 안보 이슈도 있습니다. 자, 외신들도 있는데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이 오랜만에 팝송입니다. 청취자 0436님께서 이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신청을 해주셨어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 breathing. Watch you smile while you are sleeping, while you're far away and dreaming. I could spend my life in this sweet surrender. I could stay lost in this moment forever. Every moment spent with you is a moment I treasur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가을은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해서 일명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오늘은 독서와 관련된 표현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월광독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달빛으로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고생하며 배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고궁독서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옛 궁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을고 다할 궁자를 써서 매우 곤궁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궁독서 하면 어려운 처지에도 기꺼이 글을 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나오는 사가독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능한 젊은 문신들을 뽑아서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하던 일을 말하는데요. 독서당은 이렇게 젊은 문관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휴가를 줘서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하게 하던 서재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독서당계가 맹자월 한다란 말이 있습니다. 서당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한낮인데도 쌀쌀합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낮은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3도, 대전, 광주 15도, 대구와 제주 17도 등이 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고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에는 눈으로 내리면서 올가을 들어 첫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10에서 5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찬바람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강풍을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7도, 습도는 3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 민주당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은 야당을 압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검찰과 윤 대통령을 성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 건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170여 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현지 시간 어젯밤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착륙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자, 이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오늘 오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죠. 자, 민주당은 국감을 잠정 중단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총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장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 뉴스 정리하면서도 대통령실 항의 방문 가셨다 들었는데, 자, 현장에 계신가요?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아, 지금은 어디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상 초유의 당사 침탈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이 당사를 강제적으로 압수수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정말 저희가 이미 제출 등의 여러 가지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정말 무슨 숨어서 들어와서 참 이렇게 이 부원장실을 강탈해 간다는 것 자체가 점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참 자괴감이 들고요.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네, 치욕스럽다. 자괴감이 든다. 침탈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지난번 압수수색 실패 이후에 닷새 만인데 그때는 이제 당사 밖에서 대치했고 지금 당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지금 국정감사 마무리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좀 월요일 아침부터 그것도 서둘러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지난주에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검 국정감사를 방해했고요. 또 오늘은 여러 이 국회 상임위별로 종합감사가 있기도 하고 또 법사위에 법무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 이 국정감사의 최종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과 내일은 또 2023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이 네네. 있습니다. 정말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이 점점 침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정권 보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네, 정권 보위다. 자, 민주당은 현재 국감을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요, 2시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단독 진행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과방위 소속이시니까요, 이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참석 여부 어떻게 되나요? 각 상임위별로 상황이 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각 상임위별로 좀 달리 대응을 할 것 같은데요.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을 포함해서 SK CNC라든지 네이버, 카카오톡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있는 날입니다. 네네. 이렇게 정말 민생 현안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민생 현안을 내팽겨치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자,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금 오전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정연설에 저희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이 헛발질 정치, 헛발질 민생, 헛발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협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외교 참사에 이어서 경제, 인사, 교육 어느 하나 지금 사고, 일일 1사고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회 예산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협조는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외국 나가서 욕설한 걸 민주당 욕을 했다고 핑계댄다든지 이렇게 압수수색하면서 이 무능과 불통을 민주당 탓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러 오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도저히 한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능한 시정연설을 저희가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마 들어줄 수가 없고요. 도저히 본인이 말하기 전에 본인이 듣기부터 해야죠. 지난 토요일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50만에 육박하는 수준의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어쨌든 많은 시민들께서 이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보다 더 겸손하게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 들을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런 촛불 집회가 있고 나서 정말 이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보았다라는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분별과 공감 능력이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반대로요. 국감을 중단하거나 시정연설을 이제 보이콧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민생 문제를 좀 뒷전으로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요.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당내에 좀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들도 있나요? 각 상임위별로 민생 현안이 좀 시급한 상황인 상임위도 있고요. 네네. 아닌 상황이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텐데 제가 14개 상임위를 모두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저희 과방위를 비롯한 정무위라든지 지금 정무위에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금 채권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이 있는 상임위대는 급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의총이 열린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는데요. 좀 지도부가 생각하는 어떤 대응책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는 정말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또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언급했던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자. 정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게 성역 없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정말 성역 없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도 준비돼 있고 이미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공정한 수사를 원하신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구속으로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그런 양상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상황이 검찰 독재와 신공안 정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면이 좀 전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분명히 대장동 수사를 하자, 백현동 수사를 하자 이러면서 뇌물수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수사하고 있던 네네. 검찰이 갑자기 대선 자금 수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결국 이런 것 자체가 공정한 수사라든지 정말 이 여러 가지 대가성 뇌물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야당 탄압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김만배 씨가 언론에서 검찰이 좀 언급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50억 클럽 이 면면이 다 드러났었지만 또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께서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그 50억 클럽 7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으니까 이런 분들을 다 숨고 다 빠져나가고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 정말 이 마지막에서 실무하던
설거지하던 분들만 언급하면서 네. 이분들이 또 유동규 본부장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는데요. 뭐 증언도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만 이걸 뇌물로 수사하다가 갑자기 대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선 자금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똑같이 그럼 대선 자금이 만약 이 대장동 일당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민주당만 흘러가겠습니까? 국민의힘도 흘러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하면 이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대선 자금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 네. 자, 그런데 이 김용 부원장이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다 보니까 이건 검찰이 이제 뭐 왜곡했다, 조작했다, 회유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범죄 소명이 또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법조계에 있어서 지금 일단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돈이 건너가는 걸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또 당시 휴대폰을 버린 것도 이 대표의 지시였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허구 그 자체다. 김용 부원장도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이 유 전 이 본부장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1년간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사람이 1년간 삼重교육대를 가면 그만큼 이 정신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아직은 저도 그 진위 여부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히나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한다면 보다 더 명확하게 명확성의 원칙을 좀 지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밝히지 않은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뭐 1년여 가량 검찰로부터 엄청난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인대요. 네. 지금 이 본인의 변호사의 접견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먼저 찾지 본인의 범죄를 찾는 검찰을만 만난다. 이건 사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1년여 동안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큰 뭔가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암시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인다. 이렇게 거부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그러자 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빼자. 또 김건희 특검과는 연관 없다. 이렇게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이제 원하는 이유가 다른 대응책이 없어서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저희는 여러 차례 특검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특검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도 이 이재명 후보께서 당시 후보께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특검 하시겠습니까라고 5번가량 이 다그치듯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는 끝까지 답변 안 했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께서 이제 전 원내대표이자 현 원내대표신데요. 그 당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지금도 원내대표지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는 큰 현수막도 치시고 네네. 그런 발언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지금 김만배 씨 누이가 어떻게 매물 등록도 안 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샀는지부터 시작해서 부산저축은행의 이 여러 PF들의 부실 대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1,800억 PF는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의구심이 드는 혹은 정말 이 신이 내린 것 같은 행운을 왜 유독 김만배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이 그런 행운들이 갔는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소명을 하시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특검을 안 받는 것 자체가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누워서 침뱉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그동안 올해 얘기되어 왔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어서요. 이 김혜영 전 의원 이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또 서른 의원은 이런 사태 예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당내에서 이제 이 대표 측근에 불과한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왜 당 전체가 방어해야 하는가 이런 반발도 있다고 하고요.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김용 부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선 자금 수사라고 지금 검찰 측이 밝히기도 하고 그 이유로 이 구속영장 등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당의 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엄중하게 당연히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었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안 했겠습니까? 다른 어떤 당대표가 됐다 할지라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수사를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 소위 일각의 주장의 사법 리스크란 말 자체가 결국 사법 리스크를 만들기 위한 사법 리스크 워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육군 참모총장까지 한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지금 이 국방부에 다 이미 국방부 자료가 있을 텐데 어떤 무슨 근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예, 정말 이런 분들을 구속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찌되었건 이 서해 공무원의 여러 월북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도 밝힐 건 밝혀야겠지만 최소한 전 정권에 대한 탄압 혹은 억압 이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의원님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에 이제 보수 진보 양대 집회가 또 크게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촛불 집회,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김용민, 안민석,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일부 참석을 했어요. 좀 현역 의원의 집회 참석이 적절한 행보냐 이런 얘기도 있고 혹시 장 의원님도 참석 예정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지난주 참석하진 않았는데요. 어찌됐건 지도부가 참석하는 모습이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이 마치 주장한다거나 혹은 그 어떤 여러 집회와의 연계성 등을 또다시 저희가 MBC가 보도한 거 가지고도 정원 유착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고려해서 참석하진 않았는데요. 이 현역 의원님들이 당연히 저는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참석하는 인원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마음 같아서 심정 같아서는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을 국민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됐고요. 이미 그런 의도는 많이 보였습니다만 그 선언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 수사, 당사 침탈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길은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는 그런 아주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코너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석이조.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자랑하는 월요일에 포문을 여는 그런 코너인데요. 주말 사이에 정치권 이슈들이 쏟아집니다. 검찰 수사 속도를 내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 먼저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이 되면서 내놓는 이야기들이 연일 대서특필이에요. 한 대목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유 협박 이런 거 당할 사람 아니고요. 성실하게 재판받고 그냥 진실대로 할 생각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잘못 없으면 이제 그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밝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받는 게 맞잖아요. 제가 좀 밀어내가지고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회유아니다. 지금 들으신 대목은 이제 MBN이 거리 인터뷰를 해서 소음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법원 앞에서만 이제 질문에 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양파 껍질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회유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조금 감정도 실린 것 아닌가 하는 또 느낌도 들어요. 김중일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정에 많이 실렸죠. 아, 많이 실렸습니까? 예. 네. 본인의 인생에 대한 1년 동안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봤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잖아요. 또 많이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요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 없다 여부는 알 수 없어요. 네, 아직은 모르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장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자금을 가져오라고 그게 화천대유의 이익금이든 뭐가 되든 가져오라고 이제 시켰다라는 게 유동규 씨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동규 씨는 좀 포지셔닝이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은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유동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게 이재명의 대선 자금 저수지였다 이런 썰들이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죠. 대선 과정부터. 대선 과정에서 있었지만은 그건 확인이 안 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동규는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했어요. 지금.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죄질이 안 좋을까요? 보통 이게 공직자가 낀 뇌물은 받은 사람이 처벌이 크잖아요. 받은 사람이 더 처벌이 커요. 특히 공직자라면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이제 이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하면은 정확한 형량은 알 수 없으나 가중에 가중을 더하면은 이게 최소 1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이제 심경 변화는 내가 지은 죄만 내가 받겠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지은 죄는 이재명이 받아야지. 이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본인의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심경의 변화가 세게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것에 좀 충격을 받고 나도 꼬리 자르게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미 측근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 대표가 하면서 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지 이런 얘기도 육성으로 한 바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 최고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제 이정수 검사장을 또 언급한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정진상 지금 이제 실장이죠. 그 당시에 체포되기 직전에 전화기를 버렸다는 보도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통화하고 버리라는 지시를 정진상이 내렸다. 이런 거잖아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통화를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통화 기록은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통화 내용이 어떤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근데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정진상 실장이 이정수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유동규에 대한 불체포를 서로 협의하고 또 그 사실을 김용이 유동규에게 얘기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높지 않다. 일단 정진상 실장이 어찌됐든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서 실세였지만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할 레벨은 안 돼요. 그건 좀 과도한 좀 주장이 레벨이 아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아마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유동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상황이 흘러간 걸 보면 유동규가 병원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병원에 이제 치료 입원 받으러 갔다가 바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현장에서 체포를 했거든요. 근데 정진상 실장이 얘기한 대로 병원에 입원하면 체포 안 하는 걸로 봐주기로 했더라고 한다면 그 정황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유동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유동규를 봐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예 유동규가 없는 말을 지어냈거나 혹은 뭐 김영호한테 들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이기보다는 유동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근데 유동규 씨가 주말 사이 여러 얘기를 쏟아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레토릭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리고 감정적인데 의미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갖다가 김영호한테 줬고 그 돈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러한 걸 지시해서 그 지시를 내가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하면서 실행했다라는 것도 없어요. 때문에 유동규 씨가 이제 1심 재판 만료가 가까워오고 이대로 가면 특가법으로 인해서 본인이 뭐 배임 횡령 크게 이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근데 앞뒤가 잘 안 맞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처음엔 다 안고 가려고 그랬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뭔가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뭐 나만 당할 수 없어서 폭로를 한다. 그럼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했던 건가요? 그 윗선이 책임져 주기를 기대했던 건가요? 근데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윗선이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유동규로서는 한 번 구속 만기가 연장이 돼서 1년간 감옥에 있었고 또 구속만기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패방지법으로 그 위례 3억 원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근데 신변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냈어요, 검찰이. 사건 병합을 하느냐 마느냐 요것만 냈는데 병합 신청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신변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제 구속 상태로 잡아둘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영장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법원은 발부를 안 하고 구속 만기를 석방한 거죠. 저는 그걸 가지고 뭐 회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검찰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유동규의 입을 열기 위한. 유동규가 거기서 심경 변화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냐. 지금까지는 레토릭은 있는데 그리고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은 있는데 실제 그 수사상의 의미 있는 얘기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 이래서 이 두 분을 모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저 같은 팔랑귀는요. 그냥 속보만 보면 우와 이렇게 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기사를 보면서 놀랐는데 아주 냉철한 분석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게 다 추론, 추리, 추정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외엔 지금 팩트를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에 더해서 제가 김용과 그 정진상, 유동규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들의 어떤 차이가 있나를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김용하고 유동규는 시작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08년 정도 될 거예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분당의 재건축 조합장으로 이재명을 만났고요.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그리고 김용은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만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주민 입장이었군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2010년에 당선이 됐지만은 2006년에 시장에서도 떨어졌고요. 2008년에 국회의원도 나온 그 지역에 있다는 민주당 쪽의 유력한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고 이제 캠프에 들어간 거예요. 2010년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다 같이 측근이었어요. 유동규도 정진상은 아예 이제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을 했던 있었던 그런 양반이고 최측근은 정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자, 그런데 김용하고 유동규는 운명이 갈립니다. 자, 김용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2010년에 성남시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2014년에 성남시의원에 재선이 돼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하면서 이재명의 시정을 돕는 이런 역할들을 하다가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당선이 되니까 거기에서 대변인으로 가는 이런 정치인의 테크트리를 밟아요. 자, 여기는 유동규는
조합장이었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을 하고요. 공무원이 되죠. 예, 그런 다음에 그게 도시개발공사로 이름이 바뀌고 네네. 거기에서 모든 성남시의 모든 재개발을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2010년에도 대장동이 한번 추진이 됐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네. 그때도 남욱하고 들어왔다가 무산이 됐고 뒤에 다시 이제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추정키로는 여기에서 많은 돈들을 관리를 하고 예. 본인이 소위 말해서 돈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의 많은 측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뭐 이를테면 선거 캠프에 선대본부장 맡았던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우수 저류조 공사 관련해서 돈을 수수해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예전에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잔디구장 발주공사로 해서 개입을 했다가 여기에서 구속이 되고 막 이런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구속되거나 아니면 유동규처럼 측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김용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 공동체가 된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유동규는 이익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익이 되지 않거나 본인에게 해가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없이. 사람이 됐는데 김용은 정치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인 이재명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완전히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만에 하나 이재명이 연루가 됐다고 하더라도 김용은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재명이 만약에 아웃이 되면은 이 김용도 똑같이 아웃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노무현 안희정의 관계처럼 본인이 다 안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막 이렇게 배경 그림이 그려지네요.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이해가 깊이 있게 잘 됩니다. 자, 이 검찰이 그리고 있는 돈의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남욱의 측근 이모 씨, 이 메모를 했다는 인물이죠.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팀장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김용 부원장은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영장이 발부돼서 많은 법조인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구속시킨 건데 범죄는 일단 소명이 돼야 구속을 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소명된 거 아니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통상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발부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는 안 됐어요. 그 내용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시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압수수색 대치 상황이긴 한데 지난주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올라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막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김용 입장에서는 독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전평도 있어요. 그게 이제 증거인멸을 대놓고 한 거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는 조금 더 수사가 진전되고 이게 이제 기소 단계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소장 같은 거를 봐야. 지금으로서는 뭐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검찰이 지금 수사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모두 다 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검찰의 수사가 진전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점은 이거예요. 과거에 이제 화천대유 이 뭐 천화동인 최초의 이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때 그 유동규가 받았던 혐의가 8억 원 수수였습니다. 배임과 함께 뇌물수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8억 원과 지금의 이제 8억 4,700만 원이라는 게 동일한 거냐, 다른 거냐. 어쩌면 그 돈이 그 돈일 수도 있거든요. 당시까지만 해도 검찰은 그냥 유동규가 그 업자들한테 받고 배임을 저지른 걸로 봤다가 지금 수사팀을 한 번 갈아엎고 재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한테까지 전달된 그런 정치 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앞서 이제 얘기도 했었지만은 유동규 씨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면은 그 돈의 성격은 뇌물입니다. 그렇죠.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치자금 전달자는 그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유동규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검찰도 새로운 수사의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해요. 문제는 100% 그럼 조작해낸 거냐. 그걸 받아가지고 김용한테 줬다는 게 지금 이제 줬다는 건 어떤 증거가 물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줬다는 사람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그 진술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좀 일치한다. 중간에 무슨 메모가 나왔다. 근데 그 메모가 나오는 것도 유동규한테까지 전달된 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와 관련된 메모이지 그게 김용호한테 전달됐다는 건 김용호한테 그 돈을 전달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김용호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그걸 앞으로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일부 단서들은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맞추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의 그림이 있는 거고. 검찰 수사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유동규의 주장만 있는 거지 김용의 주장이나 증언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있으려면은 이 김용이 입을 열어야 돼요. 이거는 이재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모은 거다. 근데 저는 앞에 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랬을 때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이 돈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현금으로 받는데 은행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거 현금으로 나무기 가져온 거잖아요. 이 정도 뭉칫돈이면요 5만 원권에 대해서 1년 번호를 은행권이 남겨놔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금융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낱장으로 이런 거를 다 추적 못하는데 이게 뭉텅이로 어디론가 입금이 되거나 예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여기서 해가지고 최소한 8억의 일부라도 여기에서 캠프에서 나왔다라는 게 역추적을 해서 발견이 되면은 완전 판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네요. 야, 범죄 추림을 보면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년 번호가 있네요. 그거는 1년 번호가 쭉 날아난 돈을 어쨌든 이 천화동인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전달했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섞어서. 8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아무리 이게 이제 법인에서 그 돈이 많다 그래도 이걸 현금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눠서 받았다 그랬고 네 차례인가 그걸 현금화할 때도 한꺼번에 그렇게 현금화하기보다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번호 추적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추적의 가능성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뭐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너무 허술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입증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수사가 진척이 됐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뭐 언론 보도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두 분 지금 박원석 탐정과 김준일 탐정의 추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정기 과정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당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제시도 오늘 상황도 그렇고 국정감사 잠정 연기도 그렇고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또 뭐 보수 진보 양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특검 해야 됩니까? 근데 특검을 하기 지금 다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검찰에서 이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거를 원점으로 하고 다시 특검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이 없는 어느 정당 지지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특검하고 싶으면 요건 빼고 나머지를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거 빼고 나머지 의혹들도 있죠. 50억 클럽 등등등 해가지고 요 부분만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안 받기가 되게 곤란하죠. 근데 지금 이재명 것까지 같이 하자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야 뭐 지금 감추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뭐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 나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근래에 들어서 처음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보면 어쨌든 특검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현실성은 일단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안 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기자회견 열어서 특검 하자고 한 것이 과연 여론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저는 뭘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 한참 나왔던 얘기인데 그 뒤로 대선 끝나고 나서 일관되게 이걸 주장해왔다면 모르되 주장하는 듯 하다가 말았고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정황이 불리하니까 다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또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특검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문제 이거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찝찝하면 그거 빼고 해도 좋다. 이거 시간 끌려는 거 아니야? 특검하면 이제 처음부터 검찰 수사는 스톱이고 특검 구성하고 또 실제 특검에서 인력 파견받고 수사 시작하고 몇 달 가거든요. 그냥 뭐 그런 걸 의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 그 눈높이에서 보기에 저 특검 주장이라는 게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물타기 하고 시간 끌기 하려고 특검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되지도 않을 텐데. 정치적으로 좋은 수가 아니다. 네, 좋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 패스트 트랙으로라도 이거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가로막으면 어떤 경우에도 저거를 법사위를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이건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그래도 이거 꼭 여쭤봐야 됩니다. 김 대표님. 지금 레고랜드 채권 시장 쇼크. 이게 지금 경제적인 파장인데 이 정치가 또 붙어버렸어요. 지금 디폴트 사태가 배경이 됐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전에 있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11년부터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하고 같이 레고랜드를 춘천에 짓는 거를 추진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무산이 되고 안 되고 또 땅 파다 보니까 청동기 유물 나오고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막 사람 박 터지네 뭐 줄이 뭐 오래 열었죠. 그러니까요. 저희 윤희령 PD도 아이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장사가 잘 안 됐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었던 건설사가 다른 법인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건설사라고 하면은 2천억 원을 빚을 졌는데 이거를 돈을 땡길 수 있었는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건데 기업보험이 팔린 거죠. 그래서 근데 최문순 지사 시절이 끝나고 김진태 강원지사가 왔는데 보니까 2천억이 빚이야. 그래서 우리 못 줘라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채권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왜냐면은 정부 다음으로 신용도가 있는 게 지자체인데 지자체가 지급을 안 하겠다고 디폴트 이거는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디폴트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외국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최문순 지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 인정. 그리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제는 김진태 지사가 본인이 정치적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망쳐놓은 거를 내가 바짝 일으켜 세웠다. 이게 약간 이재명 성남시장 했을 때 약간 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내가 바짝 세우고 이건데 그 눈치가 없어요. 저기 김진태 지사가 그것도 때와 이거 타이밍을 봐야지. 지금 막 전 세계 경제가 이 지경인데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부랴부랴 50조 원 채권 펀드 만들고 지금 채권 시장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한 시간 동안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완전히 좀 작살났어요. 지금 채권 시장 이것 때문에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이제 김진태 지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거를 지금 레고랜드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일가를 했는데. 지금 정부는 어제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 채권 안정펀드 가동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50조 플러스 알파. 이거 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정부가 이 신용경색이 채권 시장에서 오니까 유동성이 멀어붙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히 이제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의 채권마저도 유찰되는 일이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났어요. 네네네. 특히 이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트리플 A인데 여기서 4천억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1,200억이 유출이 됐고 한국도로공사도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전액이 유찰이 됐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50조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 정책을 내놨는데 문제는 이게 엇박자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많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하니까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건 긴축이 아니고 반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돈을 정부가 걷어들이다가 갑자기 돈을 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왜 정부 정책이 이렇게 엇박자로 가냐. 자칫하면 이게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김진태 지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게 국가 신인도의 위기로까지 내지는 금융시장의 연쇄적인 어떤 이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진태 지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정말 경할 못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지난 그 강원도 도정하고 차별을 한답시고 우리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2,050억 원 사실상 못 갚겠다. 우리 디폴트 선언한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상을 일으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년 1월 전에 다 갚겠다 얘기했는데 한 번 이게 시장에 좀 충격이 일파만파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조 일단 긴급 유동성 공급을 한다니까 과연 이게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채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좀 회복하는 이제 그런 진정제로서 이게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전부 최문순 지사 탓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최문순 지사 책임이 없지 않죠. 그러나 그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의 역대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광재 전 지사, 그 이전에 김진선 전 지사 때부터 계획이 있고 설왕설래가 있던 사업을 최문순 지사 때 실행한 건데 사업은 실패했죠. 잘못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디폴트로 선언해서 지금 이제 다른 경제 주체들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김진태 지사한테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문제지만 어쨌든 그 만들어진 레고랜드는 가동이 돼야 되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그동안 이제 여기 쏟아부은 돈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갚아나갈 거 아니에요. 10여 년 선사시대 유정 나오고 코로나로 또 한 2, 3년 밀리고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임자 지우기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무적 판단 때문에 아까 김쏘공 그렇죠. 김 지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 김쏘공이 채권 시장을 어렵게 했다. 그러니까 전 정권 탓 좀 그만하십시오. 조금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 정권으로 올라가면은 저기 단군 고조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진짜. 불행한 건 지난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일석이조 오늘 적당히 좀 하십시오. 요걸 결론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네, 오늘도 최영일 커피를 쏘고 있습니다.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 들으시면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를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인데요. 평론가님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뉴스가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이제 해외 뉴스 정리를 못하는데 중요한 뉴스가 오늘 몇 가지가 있더군요. 자, 중국 얘기부터. 혹시나 했지만 시황제의 대관식으로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년씩 집권하는 관례 깨고 3년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번 제20차 당대회를 통해서 3년임을 공식화하면서 동시에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들조차 시 주석의 측근들이죠. 시자 주인으로 채워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당대회 폐막일에 발표된 중앙위원회 205명의 시 주석의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3연임이 공식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열린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 일명 1중 전회에서 시 주석이 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이 됐고요. 자, 시 주석이 포함된 상무위원 7명의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서열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시 주석이 제일 앞에 들어왔죠. 이어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그리고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 그리고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당서기, 이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름을 굳이 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5년 주목해야 될 인물이네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될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시주석이 안 오더라도 당서열 2위가 방한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후계자로 꼽히던 인물들 모두 탈락됐습니다.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주석을 위협할 만한 급은
아무도 없다. 걸러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모두 시자진의 핵심 인물들로 말 그대로 시진핑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고요.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이 이번 인사를 주도했고 정치적 기준이 인사의 원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치적 기준이다. 우리도 뭐 정무적 판단 이런 얘기 국내 뉴스에서 많이 하는데 결국 시 주석의 정치념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이게 기준 아니냐 하는 거고요. 정답입니다. 예. 이 시 주석 중심의 중국 시대가 열렸다. 그럼 이제 3연임을 이제 확정 지었으니 4연임, 5연임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데 조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당대회 폐막식 때 후진타오 전 주석 이름이 익숙한 분인데 네. 후진타오 전 주석이 퇴장을 당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후진타오 전 주석은 시진핑 주석 이전에 네네. 주석이었잖아요. 전임자였죠. 그 이전 전임자였던 장쩌민 주석은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시 주석 바로 옆에 앉아있던 후진타오 전 주석이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듯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후 전 주석은 시 주석에게 굳은 얼굴로 무언가 말을 했고 그 옆에 앉아있던 리커창 총리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후 전 주석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으로 퇴장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점차로 강제로 퇴장당한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 후진타오는 사실 공산주의 청년당 일명 공청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중국 개방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외신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시 주석 중심의 1인 체제가 공고화된 상징적인 장면이다. 전직 국가 주석이 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모욕적으로 제거됐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야,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도 처음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옆방에서 쉬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이후에 강제 퇴장설이 대두되면서 주목을 받자 관련 영상이나 보도를 아예 안 내보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중국 내 소셜미디어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후진타오라는 이름이 포함된 게시물이나 댓글이 전혀 검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커창, 왕양, 후춘하 등 후진타오의 핵심 세력들은 이번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인선에서 모조리 탈락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전 총리가 되는군요. 야, 이게 벌써부터 좀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느낌이 싸합니다. 이 시 주석 3연임이 시작된 중국에 대해서 좀 이게 기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드는데 어때요? 사실 아무리 잘해도 네네. 독재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뭐 잘해도 그러면 이제 헌법에 있는데 그럼요. 연임하세요 뭐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한 중국은 대만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공산당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에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조국 통일 대업 완성 이 정도 표현만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의 공격적인 전랑 외교의 상징이자 대미 강경 외교를 주도해온 친강 주미 대사가 이번에 당 중앙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좀 상당히 악화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같은 반미 국가들의 관계가 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특히 그 시 주석이 당대회 개막연설에서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 네. 이게 뭐냐면은 뭐 자본주의는 받아들이지만 사회주의 체제, 중국식으로 현대화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궤를 달리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구 진영과의 대립은 더 격화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교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하면 신냉전 시대라는 말을 너무 좀 쉽게 쓰지 마라. 그렇게 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신냉전 체제가 드디어 또 이제 동서진영으로 다시 뭉쳐지나 보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요. 내부에서 불만이 생기면 그게 다 시 주석한테 몰리는 거예요. 1인 지도 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선을 다 외부로 돌려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지도력에 또 의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트러스 총리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딱 일주일 전에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사임했어요. 그렇습니다. 대규모 감세안으로 파운드화 급락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준 트러스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 커졌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이걸 무마해보기 위해서 재무장관 교체하고 감세한 전면 백지화 이런 발표까지 했지만 좀처럼 신뢰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지난 19일에 내무장관이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정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지 언론들이 앞서서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내각이 줄줄이 사임하면서 왜 총리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 벌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트러스 총리는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새 내무장관을 임명하고 사퇴 요구를 거부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갑자기 취임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선거 공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물러난다 이러면서 사임을 발표한 겁니다. 아유, 과정만 들어도 참 혼란의 도가니네요. 자,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요? 네, 지난달 6일에 취임해서 20일에 사임 발표를 했으니까 44일 만에 물러나게 된 겁니다. 자, 영국 내에서는 양상추 유통기한보다 트러스의 남은 임기가 더 짧았다.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국의 황색 신문인 데일리스타가 트러스와 상추 한 다발을 나란히 놓고는 누가 더 오래 갈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웹캠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갈까요? 투표해 주십시오를 한 거죠. 예. 사실 이미 시기의 문제일 뿐 트러스 총리의 사임은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였고요. 허울만 남은 총리라는 굴욕적인 평가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뭐 한 달여 만에 영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물러났는데 이 트러스 총리가요. 매년 약 2억 원의 수당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 매년 공공직무 비용 수당으로 11만 5천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총리들이 퇴임 이후에도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을 국가가 대준다는 거예요. 이미 전임 총리 6명이 이 연금 수령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44일만 했는데 네네. 이걸 주는 거 너무 아깝지 않냐. 게다가 영국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이거 받는 거 말이 안 된다 해서 공식적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것만 지급되느냐? 아닙니다. 일시불 퇴직 위로금 3,100만 원도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하게 후임 총리 뽑아야 되는데 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인물이네요. 순핵 전 재무장관이 유력해요. 그렇습니다. 보수당 의원들 사이에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물론 페니 모돈트 현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어요. 근데 문제는 총리에 이제 나가려면은 동료 의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유일하게 맞춘 그 조건을 맞춘 사람이 순핵 전 재무장관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영국 어떻게 또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순핵이라는 이제 인물이 전 장관이 이제 총리가 된다면 얼마나 갈까? 영국은 수습이 될까? 걱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받으실 분은요, 저희가 당첨자는 시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